네. 기리의 인문학 교육에 오신 것을 이제 환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고양시가 어디인가부터 한번 볼게요. 고양시는 지금 이 위치에 있죠. 이제 이게 우리가 한반도죠, 한반도.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이 되겠고, 여기가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북한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북한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남한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서울이 있고, 우리가 있는 곳은 이제 고양시예요. 근데 고양시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냐면, 고양시는 이쪽으로 오면 서울을 가운데로 흐르는 큰 강이 있죠? 한강이 가운데로 흘러요. 한강이 가운데로 흐르는데, 한강이 고양시 남쪽으로 흐르는 곳이라서 옛날부터 강이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살기가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강 옆에서 사람이 살기가 좋은 곳에 고양시가 위치해 있어서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고양시에는. 그래서 그 흔적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이게 좀 가까운 데서 본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이 정도쯤 되죠. 예. 이 동네예요. 이 동네. 대화동이죠. 대화동. 대화동에도 옛날에 구석기가 출토가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아파트로 바뀌었지만, 아파트로 바뀌기 전에는 다 논이었거든요. 예, 쌀 농사를 짓는 논이었는데, 그 논에서 발굴 조사를 했을 때 다 그 구석기 유물이 출토가 됐다. 그래서 첫 번째 구석기 유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구석기 시기는 신석기 시기의 모든 사람이 살았던 시기를 구석기라 그래요. 근데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분하는 방법을 아는 분 있어요? 도구의 종류. 구석기는 어떤 걸 사용하지? 구석기 때는 뗀석기를 썼고, 신석기 때는 간석기를 썼고. 아, 네, 맞아요. 정확히 얘기해 줬어요. 구석기 때는 뗀석기를 쓰고요. 신석기 때는 간석기를 써요. 신석기 때도 뗀석기를 쓰기도 해요. 근데 구석기 때는 간석기를 안 쓰죠. 예. 뗀석기라는 거는 돌멩이를 이렇게 갈아서 쓰는 게 아니라 땅 깨가지고 그렇게 쓰는 걸 구석기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구석기를 썼던 시기를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까지를 구석기 시대라 그래요. 10,000년 전까지. 그리고 언제부터냐? 450만 년 전, 70만 년 전, 막 그런 얘기가 막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예요. 근데 지금 한 400만 년 전까지는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서 한 70만 년 전까지 유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 그 정도쯤에 출토가 됐는데, 고양시 지역에서도 약 7만 년 전에 구석기가 조사가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구석기는 뗀석기라는 게 있고, 그 뗀석기를 사용한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 모비우스 이론이 거짓임을 증명하다. 연천 전곡리 유적, 이렇게 나왔어요. 연천은 고양시에서는 어디 쪽에 있나요? 연천이라는 동네 알아요?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어요. 여기 고양시 바로 북쪽에 붙어 있는 도시가 어디죠? 파주죠. 바로 여기 바깥 있죠. 파주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연천이 나오거든요. 그 연천이란 고양시랑 되게 가까운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그 주먹도끼라는 구석기가 확인이 됐어요. 근데 구석기가 확인이 된 게 우리가 사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거를 조금이나마 좀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전곡리에서 발견한 유물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아직까지 동아시아에서 발견된 사례가 없는 아슐리안형의 주먹도끼이다. 고양 지역에서도 다수가 확인된 유물이다. 이 주먹도끼는 세계 구석기 연구의 중요한 가설인 모비우스 이론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내가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이게 뭐게요? 세계지도죠. 네, 이게 세계지도예요.
나름대로 세계지도. 아, 오세아니아 아니야. 오세아니아를 이렇게 또 그려야 돼. 오세아니아도 그려야 이게 돼. 세계지더라고요. 아, 여기 이제 그린란드도 있고. 그래. 뭔가 이상한. 네. 선생님이 화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을 못 그려.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이는 이 모비우스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었어요. 고고학을 하는 1940년대에 엄청나게 유명한, 이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은 그게 정답인 거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서는 구석기가 잘 안 나왔거든요. 이 동네는 빼. 이 동네는 빼버려요. 인도 이렇게 반을 딱 갈라가지고 이쪽은 유럽이죠. 그죠? 이쪽은 아시아예요. 그죠? 근데 유럽 지역에서는 이렇게 생긴 주먹도끼가 발견이 된다. 근데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생긴 집게가 발견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주먹도끼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돌멩이 하나가 있으면, 이거를 여기를 땅에 치고, 여기를 땅에 치고, 여기를 땅에 치고, 여기 땅에 쳐서 이렇게 이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안 이뻐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찍기도 하고, 칼로 쓰기도 하고, 뒤에는 도끼로 찍기도 하고, 다용도로 쓸 수 있다 그래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옛날에 맥가이버 알아요? 맥가이버? 아, 맥가이버. 맥가이버 알아? 이름은 들어봤어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선생님 때는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다용도로 쓸 수가 있고. 사람 아니었어요? 맞아요. 여기가 이제 집게라는 거예요. 집게. 집게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멩이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돌멩이가 있으면 이건 여러 번 하잖아요. 이건 딱 한 번만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한 번 딱 치면은 거기에 이제 그 깨진 면이 나오겠죠. 그걸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다용도가 안 되겠죠? 네, 다용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비우스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구석기 시대부터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똑똑하다. 그런데 집게라는 단순한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거 반대가 뭘까요? 멍청하다. 스마트하다? 스마트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백인은 우월하다. 동양인들은 멍청하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보통은 서양의 백인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유색인종을 지배를 했었죠. 어떻게 이게 그거랑 연결이 되냐면, 우리 유럽 사람들, 우리 백인들은 똑똑하니까 너희 멍청한 아시아 사람들한테 문화를 전파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배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일명 약육강식이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건 정당하니까 우리가 너네를 지배하는 건 맞다. 그런 문화가 구석기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 모비우스라는 사람이. 네, 모비우스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은 어디예요? 그죠? 우리나라 민족이 전 세계 IQ 제일 높죠? 몰랐어요? 알죠? 네, 제일 IQ는 좋아요. IQ는 좋은데 많이 싸워서 그러는데 IQ는 좋아. 근데 당시에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정당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맞으려면 여기 아시아에서 주먹조끼가 나오면 안 되죠. 주먹조끼 나오면 안 돼. 근데 연천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말짱 꽝이 된 거지, 꽝. 말짱 거짓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주먹도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주먹도끼가
지금은 연천, 파주, 고양 이렇게 나눠졌지만 당시에는 이 동네 사람들, 저 동네 사람들 그 나누지 않죠. 여기서 살다가 뭐 물고기도 잡아먹고 하다가 물고기 떨어지면 딴 동네 가서 살고 그러죠. 예. 그래서 연천, 파주, 고양 이쪽에는 사람들이 같은 종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저기 고양 덕양구에 가면 독양 그 대중골프장 부지가 있어요. 이런 데서 이제 건설공사가 있을 때 발굴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발굴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건 어디냐면 단국대학교라는 학교 알아요?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몰라? 단국대학교는 성남에 있어요. 성남. 성남에 있는데 지금 저기 그 원래는 서울에 있었죠. 서울에 있었는데 이거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있었던 유물이에요. 박물관에 있었던 유물인데 여기 이게 다 주먹도끼인데 이 가운데 하나를 단을 높여갖고 아 이게 되게 이쁘게 잘생겼다. 그래갖고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다른 것보다 더 잘 나왔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 집게라고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집게. 집게가 이런 거고 이거는 격지라 그래서 이런 거 만들 때 나오는 부스러기를 격지라 그래요. 이것도 집게죠. 집게 이렇게 생겼어. 주먹도끼는 이렇게 사방을 다듬은 거예요. 잘 만들었죠. 근데 글씨가 잘 안 보여.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한번 볼까? 이제 보여요? 네. 어디서 나왔어요? 네, 대화리죠. 대화리가 지금이 어디예요? 대화동이죠. 이 동네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이쁘게 생긴 잘생긴 주먹도끼가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가 있다. 네, 그래서 고양시에는 이런 유물이 많이 나와서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신석기 시대로 들어갈 건데 고양시 지역에서는 신석기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나왔는데 그것도 대화동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대화동. 그 벽시 이름 뭐라 그러지? 가와지 벽시. 가와지 벽시 맞아요. 벽시라는 게 한반도에서 이제는 좀 몇 군데서 나왔어요. 충청도의 조동리라는 데서도 나오고 뭐 소롤이라는 데서도 나오고 뭐 나오긴 했는데 이제 먼저 나온 게 그 고향의 그 가와지 벽시거든요. 그 가와지 벽시인데 신석기 시대부터 쌀농사를 지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쌀농사를 지어서 밥을 해 먹었다. 근데 쌀농사를 짓는 게 왜 중요한가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죠? 채집. 맞아요. 영어로 하면은 gathering and hunting이라고 그래요. gathering and hunting. 채집 아니면 사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그 동네에서 막 가서 채집하고 사냥을 막 해. 실컷 먹다 보면은 먹을 게 떨어지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데 농사라는 건 어떻게 해요? 딴 데로 이동하면 이동할 수가 없죠. 이동하면은 자기가 실컷 농사 져놓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먹어야 돼. 농사를 짓는 기간 동안에는 그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한 곳에 머무르면서 가령 봐봐요. 이 사람이 여기다가 여기 이동하고 여기 이동하고 여기도 이동해. 이동할 때 이삿짐을 많이 싸면은 되게 힘들겠죠. 그러면은 되게 그 이삿짐이 간소해지려면은 되게 그 살림을 조금만 만들어야 돼요. 예술품을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대충 먹고 살 것만 하죠. 우리 캠핑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한 곳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이렇게 살아 계속. 여기서 농사도 짓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화장실 어떻게 가요? 그냥 자다가 옆에 내과 가서 볼일 보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한 곳에 머물면 어떻게 해? 맨날 옆에 똑같은데 내과 가서 화장실 가고 그러면 냄새 나겠죠. 그러니까 옆에 화장실도 줘. 이렇게 화장실 밑에 이렇게 구덩이 파가지고 화장실도 줘. 그리고 한 곳에 오래 살려면은 먹고 살 거를 좀 저축을 해놔야 되겠죠. 먹고 산 걸 저축을 하려면 창고를 또 이렇게 줘. 이게 창고를 또, 창고를 또 이렇게 지어요. 네, 창고를 짓고 또 뭘 하냐면 밥을 이제 해먹고 이제 전에는 놀러 다닐 때는 이제 과일 같은 거 따먹고 뭐 이렇게 뭐랄까 불 지펴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밥도 좀 해먹고 싶어. 밥을 해먹으려면은 불에다 이렇게 구우면 안 되죠. 뭔가에 담아야 되잖아. 물을 부어서 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토기가 있어야 되죠.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그래, 그릇도 만들어. 그릇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요. 그릇이 어떻게 화장실보다 커요? 이게 원근법이라고, 원근법이라. 이게 가까이 있어서. 근데 이 그릇을 만들 때 신석기 사람들이 그릇을 만들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만들면 재미가 없는 거야. 다 또 이게 문양도 이렇게 나와. 쌀문이 토끼. 다 이렇게 넣죠? 이렇게 넣기도 하고, 어떤 그릇에는 이런 식으로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살림이 점점 늘어나요. 이 사람은 만약에 이사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져가야 돼요. 못 가져가지. 어떻게 가져가? 저거 무거운데. 다 버려야 돼. 버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아까워. 해가야 돼요. 이게 이렇게 돼. 만약에 봐봐. 이렇게 여기서 막 먹고 살았단 말이야. 이거 밥도 막 먹고 집도 짓고 막 살았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가면은 이게 다 막 쓰러지겠죠? 이게 다. 근데 그 위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봐내요? 흙이 막 쌓여요. 여기. 모래바람 불고 그러면서 이게 쌓이는 거야. 그럼 이미 갇혀 있고 여기는 계속 흙이 쌓이죠. 그 위에 또 쌓여. 그 위에 또 쌓이고. 퇴적층은. 이거를 드러내서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 그래요? 고고학. 고고학. 이게 고고학이라는 거예요. 고고학. 고양이. 이거를 고고학이라고 한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쌀 얘기하다가 고고학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쌀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머무르는 흔적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고양시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와지 벽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까지는 우리가 돌멩이를 많이 썼죠. 물론 나무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무는 많이 안 남아있죠. 왜 안 남아있을까요? 그죠. 나무는 다 썩어버리죠. 그래서 근데 돌멩이는 안 썩잖아. 그래서 돌멩이는 남아있는 건데, 청동기 시대부터는 금속을 사용해요. 청동이라는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청동기 시대 때부터 많이 만드는 것을 이제 고인돌이라고 하죠. 고인돌이라고 하고, 그 고인돌을 만드는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국가라는 거를 한반도에 만들기 시작해요. 그 국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고조선. 맞아요.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한반도에 국가를 세우고 고인돌을 여기저기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인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되어 있죠. 전 세계의 고인돌이 6만 기 정도 지금 확인돼요. 6만 기. 6만 기 정도 있는데, 한반도에는 고인돌이 몇 개나 있을까요? 한 개. 90%? 3천. 3천 개, 6천 개, 6천 개. 고인돌이 3만 개 정도 지금 화식이 됐어요. 근데 아마 더 있을 거예요. 3만 개 정도 확인되는데, 그럼 6만 개 중에 3만 기면은 몇 퍼센트? 50%. 전 세계 고인돌의 반이 한반도에 있어요. 왜 이렇게 한반도에 많을까? 그렇죠. 당연히 한반도에 살았겠지. 고인돌을 만든 사람이 한반도에 살았겠지. 왜 이렇게 많을까? 우리가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가장 많이. 뭐 그렇죠. 누구 오셨네? 다가보세요. 그 고인돌이 많이 만들어지는 건 그 이유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직까지. 왜 그렇게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만 유독 고인돌을 많이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고인돌이 많이 나오거든요. 프랑스에서도 나오고, 이태리에서도 나오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나오고, 아프리카에서도 나오고, 고인돌은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한반도에서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뭐 하여간에 중요한 고인돌들은 한반도에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고양시에서도 고인돌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작죠? 강화도 고인돌 보고 오신 분? 한 명, 두 명, 세 명. 그 같은 반 친구들만 보고 왔구나. 여기도 봤고. 강화도에 가면 고인돌이 되게 멋있게 생겼죠? 되게 커요. 되게 큰데, 이 고인돌은 되게 작죠? 이거 어디 있냐면, 여기는 전철역으로 치면 대화역이죠, 대화역. 그 화정역 옆에 가면은, 예, 고인돌들이 있어요. 그 언덕에 가면. 고인돌들이 있는데, 작죠? 맞아요. 그냥 돌 같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게 왜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보면은 그냥 돌 같기도 하죠. 고인돌들을 이게 고인돌이다라고 알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고인돌은 유물이 출토가 되거나 이 바위에 사람이 이렇게 가공한 흔적이 있거나 뭐 이 밑에 그 시신이 만약에 있거나 뭐 그럴 경우에 이제 고인돌이라고 확인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면 돌칼하고 석도 같은 게 나왔어요. 나와서 이 인처가 이제 고인돌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삼국시대인데 삼국시대도 우리가 유물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거 한번 공부해 볼까? 여기는 어딜까요? 행주대교. 그렇지. 행주대교 맞네. 네, 있죠. 다리도 있죠. 뭐 내가 물어본 데는 여기긴 하지만, 자, 여기는 어딜까요? 아, 여기는 행주산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행주산성인데, 행주산성에서 행주대첩을 이끌었던 장군의 이름은 뭐죠? 권율장군. 권율장군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사람이죠. 그러면 행주산성을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일까요? 조선시대죠. 조선시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행주산성을 만든 시기는 조선시대가 아니라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삼국시대에 만들어 놓은 성을 조선시대의 권율이라는 장군이 가서 활용을 한 거예요. 사용을 한 거죠. 만들어진 거는 삼국시대다. 그거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유물을 통해서. 쟤는 박사야.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삼국시대에 토기들이 많이 출토가 됐죠. 출토가 돼서 그때 만들어진 거를 권율 장군이 활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행주산성에서 볼 수 있는 그 성이에요. 토성이죠. 돌로 쌓은 성이 아니라 흙을 이렇게 복돋아서 만든 성이에요. 이 성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림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생겼죠. 산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서 이제 병사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롱다리야. 이게 병사가 지켜. 근데 앞에 이렇게 막는 게 없으면은 밑에서 화살 쏘면 맞겠죠. 이제 성을 만들어야 돼. 성을 어떻게 만들까? 흙 쌓아서 만들어. 흙을 쌓는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삽질을 할 거냐, 삽질. 이렇게 삽을 들고 삽질해서 하나씩 붓다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흙이 쌓여. 이런 식의 쌓는 방법을 흙을 쌓는다 그래서 성토법이라고 그래요. 성토법. 흙을 이렇게 삽질해서 그 흙을 쌓아서 이제 성을 만드는 거지. 행주산성은 저렇게 만들어졌어요. 좀 이따 보여줄 역절산 토성도 그렇게 만들어져요. 자, 한성백제. 백제 알죠? 백제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한성백제죠. 그거 지금 어디 있어요? 서울. 서울 어디야? 어디 있잖아. 뭐 모르나 본데? 이거 질문해야 되나? 자, 강남에 있는데 강남에 성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성이 두 개가 있어. 하나가 몽촌토성이에요. 하나 몽촌토성이야. 몽촌토성 옆에 있는 성이 하나 있어. 그 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르구나. 풍납토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풍납토성. 그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에 가면은 거기도 토성으로 성을 만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삽질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흙을 이렇게 쌓을 때 이렇게 경사진대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요. 나무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흙을 이렇게 흙으로 무슨 나무, 그러니까 그 네모난 그 주사위 모양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그리고 여기 또 주사위 모양으로 만들어.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나뭇잎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거든요. 여기 이걸 쌓아 올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겉면을 이렇게 다듬어주는 그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이랑 버리자고. 이거를 판축법을 이용해서 만든 성이라고 해요. 판축법을 이용해서 만든 성. 근데 성토법이 만들기가 쉽겠어요? 판축법이 만들기가 쉽겠어요? 성토법이 만들기가 쉽겠죠.
그래서 수도 같은 때는 주로 판축법을 많이 쓰고요. 약간 변방 같은 데는 성토법을 많이 써요. 근데 행주산성 같은 경우에는 한성이 아니죠. 그래서 성토법을 썼다. 이게 이제 행주산성 근처에서 나온 그 삼국시대에 혹은 통일사 시기의 톡이에요. 타날문 톡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짝짝짝 돼 있는 거? 또 질문해 볼까? 이거 왜 이런 문양이 왜 생겼을까? 땅이 찍혀서. 땅에 찍혀서. 근데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됐죠. 왜 근데 이렇게 이런 모양이 생겼을까? 불에 타지 말라고? 자, 깨지지 말라고. 불 때문에? 응. 공기가 빠져나가요. 아, 공기가 빠져나가라고. 불행히도 여긴 답은 없는데,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어떻게 흙을 이렇게 반죽을 먼저 하겠죠. 흙을 반죽을 한 다음에 모양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손으로 안 하고 이렇게 생긴 주먹으로 만들어요. 주걱같이 생긴 거. 이걸 이렇게 탕탕탕 쳐서 만들거든요. 근데 그 주걱에 체크무늬가 있어. 주걱에 이렇게 체크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문양이 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때를 타라 그래서 타날이라고 그래요. 타날문 톡이라고 하는데, 이제 삼국시대랑 통일시대 시기에 많이 나오는 그런 토기가 되겠어요. 자, 조선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최영 장군하고 누구랑 붙었다 그랬죠? 이성계랑 붙었죠? 이성계가 붙어서, 이성계가 이겨가지고 새로운 왕조를 이제 시작을 해요. 그게 조선 왕조인데, 조선 왕조 시대의 고양시 지역은 아까도 봤지만 서울하고 붙어 있죠. 그래서 서울에서 중국을 왔다 갔다 할 때 그 지나가는 그런 교통의 요지였어요. 두 번째로 교통의 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산군이라는 왕이 있어요. 왕이었죠. 왕이었는데 나중에 폐위가 됐죠. 왕에서 쫓겨났는데 그 연산군이 고양시 지역을 고양이란 그 지도를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여기다 뭘 만들었냐면 그 연산군이 놀기 위한 공원을 만들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사냥터를 만들어서 사냥도 하고 이렇게 뭐 부모님들 좋아하시는 술도 마시고 뭐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고양시 지역이 한때 없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거의 증거가 되는 게 이 연산군 시대의 금표비예요. 그래서 연산군이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내 허락 없이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혼내주겠다. 뭐, 그렇죠.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적어놨죠. 원산군이 이런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서 쫓겨났죠. 네, 나중에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그 조선시대 때는 한 성의 심리부터, 한 성에부터 떨어진 데 100리까지, 그러니까 지금 40km, 4km에서 40km 지역까지를 묘역을 만들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놔요. 거기에 이제 고양시 지역이 딱 들어가고, 고양시는 되게 지금보다 평평한 데가 많죠. 그래서 무덤 쓰기에 되게 좋은 곳이라서 조선시대에 왕릉을 만들거나 귀족묘를 만들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고양시 지역에는 왕릉이 몇 개가 있다? 8개가 있어요. 8개는 어디에 나눠져 있죠? 서울릉하고 서삼릉. 그렇게 나눠지게 돼요. 서삼릉에는 희릉이나 효릉이나 예릉이라는 그런 왕릉이 있어요. 희릉은 중종 계비 장경왕후 윤씨의 묘라 그러고, 효릉은 인종, 예릉은 철종이라 그러는데, 중종이 누구냐면 혹시 조광조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조광조 뭐 하는 사람이야? 이름은 들어봤는데 응? 화가가 아니라 중종이란 왕이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연산군이 쫓겨났다 그랬죠. 연산군이 쫓겨나게 되는데, 연산군을 쫓겨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중종이에요. 그때 조광조라고 그거 큰 글씨 나무에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잘하네. 초콜릿 하나. 네. 조광조라는 사람을 기용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왜 기용을 하냐면, 한 왕을 쫓아내고 왕이 됐으니까 좀 나라를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광조라는 굉장히 똑똑하고 젊은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한테 나라 일을 맡겨요. 나라 일을 맡겼는데 그 조광조라는 사람이 왕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 말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광조가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왕이시여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니까 왕이 그냥 귀찮아지죠. 귀찮아지는데 그 조광조에 반대되는 세력이 있겠죠? 지금 새누리당이 있으면은 민주통합당이 있죠? 잘했네. 이렇게 우리나라는 언제나 당이 나눠져가 있게 되는데 당시에 나눠져 있는 사람들이 조광조 일파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 주초위왕이라고 적어서 여기다가 지금으로 뭐 지금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여기다가 벌꿀을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여기를 이게 갉아먹어서 이게 주초위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졌는데 이게 이제 나라에서 조광조를 왕으로 주초가 이제 붙이면은 조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반대파에서 이거를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근데 어이없게도 그 왕이 그렇구나 한 다음에 조광조를 죽여요. 네, 조광조를 죽여서 한 왕이 바로 여기 보면은 장경왕후의 남편인 중종이 된다. 인종은 효성이 되게 직한 왕이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자기도 효심을 다하다가 얼마 있다 죽어요. 네, 금방 죽고 철종이라는 사람은 강화도령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19세기 초의 사람인데 강화도령이라 그래서 그 정치는 하나도 모르는 농사를 짓던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왕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면 왕이시여 왕은 정치에는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과 그 술을 드릴 테니까 많이 드시고 재밌게 노세요 했어요. 그래서 이 철종이라는 왕이 농사 짓다 보니까 정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맨날 먹었어요. 근데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맨날 먹으면은 건강이 되게 좋아지죠. 건강이 되게 나빠져요. 술을 맨날 먹으면은. 네. 그러니까 아버지들도 술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죠? 네, 술을 많이 먹으면은 철종처럼 된다. 그래서 철종은 33세에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의 무덤이 예릉이다. 예, 그래서 이게 서울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그려볼 건데 이게 묘비거든요. 이 묘비에 보면은 이 왕이 몇 년에 태어났고 몇 년도에 죽었고 왕이 언제 됐고 어떤 일을 했고 뭐 어떻게 하다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 이제 비석에 적혀 있어요. 우리 이 교재를 보면은 묘비에 있는 묘비명을 제가 하나 옮겨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정자각이라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왕릉 앞에서 왕과 신하가 선대 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건물이에요. 예, 서산릉 내에는 이렇게 지금은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그런 비공개 지역도 있는데 아직 보여드리기에 좀 이렇게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곳들이에요. 이거는 태실이라 그래서 조선 초기부터 조선 말까지 왕들의 탯줄 있죠? 애기가 태어나면 탯줄이 있잖아요. 그 탯줄을 왕의 탯줄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근데 이 탯줄은 누가 서산릉에 모아놨을까요? 왕이? 신하가? 일본 사람들이 모아놨어요. 일제시대 때. 원래 태실이라는 거는 각 경치 좋은 곳에 태봉이라 그래서 산 언덕 위에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하나씩. 왕릉처럼 만들어 놓는데 그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게 되는데 그게 서산릉에 있어요. 이거는 폐비윤씨 묘라 그래서 연산군의 어머니의 무덤이에요. 폐비윤씨. 연산군이 왕이었으면은 이 사람도 왕릉급으로 대우를 받았을 텐데 연산군이 왕에서 폐위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급수가 낮아져서 폐비윤씨 묘라고 하는 거예요. 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왕자하고 귀족 묘들을 또 서산릉에 모아놓기도 했고요. 네. 이거는 소경원이라 그래서 소현세자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소현세자 들어본 적 있어요? 청나라에서 많은 문물들을 배워와서
우리나라에서 전파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시샘을 해서 아깝게 이제 돌아가신 그런 왕이 되지 못한 그런 세자입니다. 자, 서산릉 옆에는 서오릉이 있죠? 서오릉에 보면은 경릉, 창릉, 인릉, 명릉, 홍릉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덕종은 실제로 왕을 한 사람은 아니고 자기 자손이 왕이 돼서 이렇게 추존을 했다 그래요. 왕은 아니었지만 왕으로서 대우를 해주겠다 그래서 추존왕이라고 그러는데 추존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숙종이 있죠. 숙종은 많이 들어봤죠? 숙종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숙종의 부인은 4명이에요. 여기 나오나? 숙종의 부인 4명인데 세 번째 부인이 누구? 장희빈. 세 번째 부인이 장희빈이고, 얼마 전에 김태희 씨가 연기를 했었죠? 세 번째 부인이 장희빈인데, 여기 명릉, 서오릉에 가면은 이 4명의 부인이 묻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릉이고, 그 다음에 민씨, 김씨, 그 다음에 대빈묘, 이렇게 해서 4개의 무덤이 부인 4명과 숙종이 같이 이제 묻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서오릉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왕릉에서 제사를 지내는 건데, 아까 보셨던 그 정자각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이게 이제 명릉의 이게 모습이 되고, 뒤에서 찍은 거죠. 뒤에서 찍은 건데, 이 무덤 양식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대빈묘예요. 그 장희빈이 묻혀 있는 그런 대빈묘가 되는데, 다른 왕릉에 비해서 굉장히 그 단순하죠. 예, 왜냐, 장희빈이 쫓겨났죠. 나중에 쫓겨나게 돼서 굉장히 단솔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일반 무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이제 장희빈 묘가 돼요. 이제 서울릉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다음 주에 그 조선왕릉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다음 주에 조선왕릉 같이 가서 함께 볼 수 있으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주대첩이 있었던 곳이 이제 바로 고양시가 되겠죠. 행주대첩 일어난 행주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행주산성이 행주산성이 있는 곳을 덕양산이라고 하거든요. 덕양산을 보면 덕양산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한강이 흐르고 여기가 이제 넓은 땅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가 다 논밭이거든요. 논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개천이 이렇게 하나 흐르고, 지금은 이런 모양인데 옛날에는 이 근처가 다 뻘이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다 뻘이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뻘로 지나서 들어올 수 있나요? 네, 뻘로 지나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당시에 조선군이 3,000명 정도 됐어요. 일본군은 몇 명? 3만 명. 1대 10이에요, 1대 10. 근데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지금 보면 다 논이죠? 이렇게 다 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논을 파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뻘이에요. 뻘층이에요. 당시에 그랬는데 여러 가지 개간을 통해서 지금은 논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행주산성 정상에서 본 모습이고, 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행주대첩비, 이게 옛날에 권율 장군이 이긴 다음에 만든 행주대첩비가 되겠고, 이것도 행주대첩비예요. 최근에 지은 행주대첩비인데,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금 대통령은 누구죠? 박근혜. 박근혜의 아빠는?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비석이다, 이거는. 가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네, 이게 행주대첩 전쟁을 했던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행주대첩비 아까 봤던 그 비석이 너무 낡아서 새로 만들었어요. 한 200년 전에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행주 서원에 있는 행주 대첩비 중건비가 돼요. 다시 만들었다 해서 중건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 대첩비는 총 3개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만든 거, 그 다음에 중건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거. 그렇게 행주 대첩비가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기전을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신기전. 행주 대첩 때 신기전을 많이 사용했다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행주 대첩에서는 신기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신기전은 뭐 요래 생겼죠. 이렇게 해갖고 바퀴 달리고 여기다 이렇게 화살을 막 꽂죠. 이렇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지금 요건 어떤가요? 네모난 모양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 바퀴가 달렸죠. 여긴 옆에 총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10개씩. 그리고 여기서 총이 한꺼번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화차라 그래요. 요즘으로 치면은 탱크랑 비슷하죠. 탱크. 여기서 불을 이렇게 심지를 붙여갖고 한꺼번에 빵 쏘는 거예요. 10발을.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 다 죽겠죠. 그런 거를 행주산성에서 많이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신기전이죠. 이게 올 초에 행주산성에서 이제 행사를 가질 때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시험 발사를 했던 거예요. 본 사람 있나요? 아니요. 못 봤구나. 이거 재밌는데, 이거. 그래갖고 다 이게 발사가 됐어요. 이거 엄청나게 소리가 크죠, 이게. 그래서 숙종대왕은 북한산성도 만든 사람이에요. 숙종대왕은 아까 얘기했던 장희빈의 남편은 우리 고양시에 있는 북한산성도 같이 만들었던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좀 많이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배웠던 행주산성하고 조선왕릉 오늘 갈 거고요. 자, 여기는 해병대 행주도강 전첩비예요. 자, 여기 서 계신 분이 누구죠? 권율 장군. 우리가 편하게 권율 장군이라고 그러는데 권율 도원수죠, 도원수. 권율 도원수. 인류대란이 끝나자마자 그 세운 행주산성에서 이긴 거를 기념해서 세운 비석인데 이게 마모가 많이 돼서 이게 이제 8번째 비석이 여기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명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어요. 명릉은 조선시대 제19대 숙종과 계비 인현왕후 민씨 그리고 제2계비 인현왕후 김씨의 능이다. 숙종과 인현왕후는 나란히 자리한 쌍문으로 쓰고 인현왕후의 능은 옆에 따로 있어 같은 언덕에 배치되었다. 오늘 일단 여기 와서 재밌었고 예전에도 여긴 많이 와봤는데 그래도 이번에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다 같이 와서 배우니까 더 깊게 배운 것 같아요. 이런 데 오니까 되게 색다르고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오니까 뭐 경쟁심도 붙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재밌게 간 것 같아요.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그 행주산성하고 세계문화유산 서울릉을 같이 돌아봤는데요.
이렇게 교육을 하는 취지는 고양시의 그 문화유산을 통해서 역사를 좀 더 쉽게 배우고 어린 친구들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이제 잘 잊어먹지 않고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그런 교육이에요, 오늘 했던 거는. 그래서 오늘 친구들 같이 돌아보면서 앞으로 이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심,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